부천 심곡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지역사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펄벅 문화축제 진행을 두고 투명성 시비가 불거진 건데요. 축제 후원금을 받은 통장 1개가 추가로 확인됐는데 주민자치위원 대부분이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부천 심곡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15조금과 지역의 후원을 받아 펄벅 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자치위원회의 후원금 통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식 후원금 통장 외에 또 하나의 통장이 발견된 겁니다. 문제의 통장에는 현재 1,400여만 원이 들어있는 상황. 주민자치위원 대부분은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떠나는 전 임원에게 줄 금을 사는 등 펄벅 축제와 관련 없는 돈을 이 통장에서 쓴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제가 이거 주민자치원 생활 한 4년 좀 넘게 4, 5년 정도 했는데 예비비 통장 있다는 걸 이번 사건 터지고 알았죠. 몇 년을 고생했으니까 어떠한 답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걸쳐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줍시다 해가지고 의결을 걸쳐서 지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몇몇 사람만 그러니까 알고 그거를 지불을 해줬고 식대도 몇몇 사람만 알고 같이 밥을 먹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017년 펄벅 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역에서 받은 후원금은 모두 1,980만 원. 하지만 축제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1,405만 원만 적혀 있습니다. 575만 원이 보고되지 않은 겁니다. 또 행사 당일 모금액도 보고된 액수가 실제 접수된 금액보다 55만 원 적었습니다. 이렇게 누락된 금액은 총 630만 원. 이 돈은 문제의 통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펄벅 축제 행사 홍보를 맡았던 업체에게 비용 일부를 돌려받아 리베이트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해당 주민자치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전 위원장 때부터 2개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해온 방식을 관례적으로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해 축제를 위해 예비비를 모아놓은 통장으로 서면 보고가 누락됐을 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구두상으로 중간보고를 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광고업체에서 들어온 돈은 주민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축제 추진위원들에게 보고를 서류상으로서 보고를 하는 게 맞긴 맞죠. 근데 이제 관례로 이제 해오다 보니까 좀 이런 어려움, 비자금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비자금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그랬으면은 다른 분들한테 리베이트를 받았을 때도 다른 통장으로 받고 개인 통장으로 받았지 이거는 순수하게 공식적인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재 심곡본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통장 거래 내역과 그동안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등을 토대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소사경찰서도 내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부천과 인천을 동서로 흐르는 굴포천은 오랫동안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굴포천에서의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법 낚시객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년 가까이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호 기자가 불법 낚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부천 삼산교 인근 굴포천입니다. 하천변을 따라 파라솔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낚시객들이 펼쳐놓은 것들입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붕어가 잘 나온다는 입소문에 길도 없는 숲을 사이를 비집고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쳐놓은 안전 펜스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곳에는 전기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과 함께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보행객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런 표시인데요. 하지만 낚시객들은 이렇게 울타리와 펜스 사이에 난 조그만 틈 사이로 어렵게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나이 먹고 갈 데는 없고 이런데 출발하려고 와서 이러고 노는데 좀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심심하니까 나이 먹고 뭐 갈수 있는데 바람 피게 나오는 거지.
하지만 굴포천에서 낚시를 즐기는 것은 엄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부천시는 굴포천 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낚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 않고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낚시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아래에서도 버젓이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오염된 굴포천에서 낚시객들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굳이 금지했는데 하는 거는 일단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뭔가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서 그런 걸 써붙였을 텐데 하니까 그런데 뭐 저거 안 하니까 별로 그다지 그렇게. 하지만 단속엔 한계가 있습니다. 굴포천 낚시 행위가 비록 불법이지만 서민들에게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법으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시면은 웬만하면은 다 이제 돌아가시는 편이라서 근데 그래도 계속 안 가시고 이러면은 과태료가 나갈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돌아가셔서 아직까지 발부된 적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는 굴포천 수질 개선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시민 의식만이 굴포천 수질 개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바로 주차난인데요. 부천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역 학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부천시는 개별 학교들과 실무 협약을 맺고 주민들에게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 중동의 한 골목길. 차량들이 도로 양쪽에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운전자들이 길가에 차를 세워둔 겁니다. 이곳은 중앙선이 표시된 양방향 통행로지만 보시다시피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 한 대만 지나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도심 주택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천시가 약대초등학교 등 지역 내 7개 학교들과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실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해당 학교들의 주차장에 차량 출차 시스템과 CCTV 설치 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민들은 신청 절차를 거쳐 주말과 저녁 시간에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부분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 학부모들을 이해를 시켜드리나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필요한 학교 시설이 어떻게 그 지역과 공유한다는 이런 부분들 안내를 드렸고 공유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들이 정착돼가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상당한 그 좋은 사례로서 주차난을 겪던 주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주택이 많아가지고 주차 문제가 참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된다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더욱더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는 내년까지 시설 개방 학교를 4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인천시 등 상당수의 수도권 지자체들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의 이번 대책이 주차난 해결을 위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청년 면접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도의회 반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한 실효성 부족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인 청년 면접 수당.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의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대상자는 2만 3천 명, 필요 예산은 75억 원입니다. 지난해 본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도의회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수급자 논란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면접수당은 청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주한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이제 검증 절차나 방법이 이제 강구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청년 면접 수당은 시행 시작 전부터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면서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당사자인 청년들은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취직시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면접 수당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취업을 한 케이스라서 교통비가 한꺼번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잡혀도 진짜 가고 싶은 기업만 교통비 때문에 그렇게 가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취업 준비하다 보면은 생활비도 필요하고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좀 덜어지니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장년층 구직자는 물론 환경적인 영향으로 구직 활동을 못하는 청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세금을 함부로 그냥 젊은 사람들 아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 준다는 게 조금 저희 생각은 좀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취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나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아이들한테는 유리하지만 환경적으로나 건강상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불이익이. 실제로 경기도가 청년 면접 수당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41%로 나타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나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제기된 부정수급 문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마련해 다시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면 창업에 대한 그런 예산 쓰는 게 어떻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론화시켜서 이제 의견을 좀 더 일치시킨 다음에 내년에 한번 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취업난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취업 정책,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2차) 북미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접경지역 평화 사업들도 주춤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북한과 평화 물꼬를 트겠다고 나섰습니다. 북한과 다방면으로 평화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한선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인도적 지원부터 전 분야에 걸친 남북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발표된 추진 계획은 크게 4가지. 우선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1,600여 톤의 밀가루와 11만 그루의 소나무 묘목을 지원합니다. 15억 원 상당으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요청에 따른 겁니다.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된 물품이 현재 중국 단둥 등지에서 신의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북측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밀가루 등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제문화 스포츠 교류 행사도 적극 확대합니다. 가장 가까운 일정은 다음 달 2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배구 대회로 북측 선수단과 함께 경기도 남녀 배구팀도 참여합니다. 이어 오는 7월 필리핀에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남북이 공동 개최할 예정. 오는 9월엔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예술 페스티벌이 DMZ 일원에서 펼쳐지는데 북측 관계자 참석도 협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과 관련된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을 국내외에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는 남북 간 조성되는 평화협력의 분위기가 한반도에 확산되고 또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성으로 가는 수학여행과 옥류관 1호점 유치 등도 북측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협력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으로 지정될 만큼 우리 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는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가 공기질 정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어르신들이 늦깎이 공부를 배우는 강의실. 친환경 페인트로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와 한쪽엔 미세먼지 측정기가 돌아갑니다. 창문엔 일반 방충망보다 더 촘촘한 미세먼지 거름망도 달려 있습니다. 경기도가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기질 개선 작업을 벌인 곳입니다.
60대, 70대, 80대 어민들 오시는데 그 전에 기침도 좀 많이 하고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편안해 하시면서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국가 재난으로도 불릴 만큼 위험한 미세먼지. 경기도는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같은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맑음 쉼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그 관리망이 더 넓어집니다. 대상은 노인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재활시설과 노숙인 쉼터, 지역 아동센터까지 400곳. 환기시설과 친환경 소재 벽지를 바꿔주는 등 더 깨끗한 실내 공기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실내 공기질이 많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 증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맑음 쉼터 사업으로 총 556곳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미세먼지 안전지대로 탈바꿈했습니다. 도는 기본적인 시설 개선에서 한 발 더 나가 방역이나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해 시설마다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조사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아도 그 손에는 고스란히 업주가 떠안게 되는데요. 이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증 판별기까지 등장했습니다. 한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에 있는 한 호프집. 입구는 물론 가게 안까지 미성년자 출입금지 편말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주문 전 신분증 검사는 필수. 혹시 몰라 한 명 한 명 사진까지 대조하며 꼼꼼히 살핍니다. 미성년자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이가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벌금 같은 형사처벌까지 동시에 내리는데 사실 위변죄된 신분증은 걸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분증 판별기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신분증이 진짠지 아닌지부터 지문 확인까지 되는 기계도 나왔습니다. 위조해갖고 막 사러 오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딱 집어넣으면 위조인지 아닌지 아니까는 우리가 이제 판매해도 되니까 안심하고. 억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신분증 판별기를 지원합니다. 도내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상시근로자 3명보다 적은 영세사업자가 대상. 장치 구매 비용 등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변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처분에 불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업상의 피해, 금전과 시간상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억울한 자영업자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청은 이지비즈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의 반응에 따라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부천시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천도시공사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간은 3년이며 도시재생사업 대상은 소사와 춘희, 원미 지역입니다. 특히 부천도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컨설팅과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주기로 해서 기존에 약간 더디다고 생각되는 사업들도 좀 속도를 내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포 민통선 안에 위치한 평화누리길 출입이 쉬워집니다. 경기도와 김포시 3야전사령부는 김포 평화누리길 검문소 3곳에 출입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한 번 신분을 등록한 관광객은 별다른 검문 절차 없이 다른 검문소도 자유롭게 지날 수 있습니다. 또 검문소에 차량 자동 인식기와 CCTV를 설치해 거주민들의 신원 확인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민통선 안에 위치한 김포 평화누리 2길과 3길은 그동안 신분증을 맡겨야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맡긴 신분증을 되찾으려면 들어온 검문소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액이 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까지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85억여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9%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위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결국 29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도시철도 7월 개통도 불투명해졌는데요. 노조는 지난 24일 정하영 시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현재 상태로라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또 직원들의 대거 이탈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결국 29일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최종 통첩을 던진 건데요.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29일 9시부로 파업을 하겠다 선언을 했는데요. 네. 크게 쟁점이 된 상황이 있어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쟁점 사항은 개통 준비 상황에 대한 노사정, 시연이 공동 점검을 하자. 네. 그리고 부속 사업비 손실액을 보전해주고 위탁개혁 운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충원 대책 4가지를 마련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노사가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었고 이 부분을 계속 요구했던 것들인데 노사가 합의가 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입장차가 아직도 분명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정하영 시장이 면담을 통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노조 측에서는 계속 파업을 했다 고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지켜봐야 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통이 한 60여일 정도 남긴 이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건데 도시철도 사실 김포 시민들의 관심사가 매우 높은 사업 아닙니까? 예. 일부에서는 뭐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예,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안을 볼 때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업은 나쁜 것이고 노조의 어떤 자기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고정관념을 좀 탈피를 해서 네. 이 사안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 일단 지금 노조 측에 주장하는 부분들은 어떤 처우 개선 부분하고 시민 안전의 보장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좀 상호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김포시나 아니면은 서울시 교통공사 이쪽의 입장하고 노조에서 제공하던 이야기하는 수치에 서로 좀 상이점이 있다. 여기 어떤 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상태에서 운행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아예 시작도 못하고 좀 파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상호 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노조가 얘기했던 노사민정 대화, 시의회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바라보는데 왜 이것이 수용이 안 됐을까? 이게 좀 일단 의문이고요. 근데 지금 김포시가 자꾸 형식 논리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내지 골드라인 주식회사와 노조의 문제고 김포시는 이 부분에서 직접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만약에 불안한 사태가 생겼을지 시민은 그런 복잡한 관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나 선출직 공직자협의회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의 행정의 형식 논리에 안주하기보다도 적극적인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선출직 공직자협의회나 김포시 시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게 뚜렷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개통 연기 이후에 누구보다 또 7월 개통은 책임지고 또 시장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한 게 김포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문제로 또다시 지금 개통이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커다랗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구조적, 제도적 문제인데 최저 입찰가 문제하고 유탁 경영의 좀 문제죠. 네. 이걸 지금 당시 이제 서울철도공사죠. 지금 교통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여기 위탁을 주고 거기서 자회사를 골드라인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지금 직원들 모집해서 노조가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김포시는 이어서 직접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건 김포시 회사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탁 경영의 다단계 구조가 좀 뭔가 좀 이렇게 해소가 돼야 할 것 같다. 그다음에 최저 입찰가 문제인데 네. 당시 용역에서는 한 230억 정도 연간. 그런데 실제로 최저 입찰가 하는 쪽에서 170억으로 낮췄는데 네. 그 차액을 부속 사업으로 해소를 하겠다.
근데 실제로 부속 사업이 현재 약 8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만은 한 6억 3천만 원 정도가 안 돼 버리면서 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운영으로 좀 전가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주장이거든요, 노조 네, 측에.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대답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좀 깝깝한 상황이죠, 김포시 입장에서는. 네. 또 이제 노조 측의 입장을 또 짚어보면요.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인력난입니다. 이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타 도시철도와 비교해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현재 또 퇴사한 직원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만 해도 6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정도면 개통에도 사실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6월 23일까지 이제 시운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계속 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제가 확인했을 때 6명이 추가로 나갔어요. 네. 20일 날 월급날 그 월급을 받고 나서 충격을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계속 회사를 다닐 건지 아닐 건지 지금 계속 논의 중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국토부 쪽에서 그거 봤을 때 과연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냐, 그 부분 상당히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있고 이번에 노조 측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진짜 잘 넘어가야 또 밀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미 시민들이 워낙 지금까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김포에서는 이 도시철도를 개통되기만을 바랬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김포시 입장에서도 이 빠져나가는 인력난 문제가 사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텐데요. 인력난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행정의 형식 논리에서 일단은 좀 빠져나와야 한다. 네. 그리고 다단계 구조입니다만은 김포시가 책임 주체로서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서울시 교통공사의 어떤 교섭의 부분에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적극 나서면서 입체적인 좀 전방위적 활동이 좀 필요한데 네. 현재 이게 김포시장 1인으로 좀 단선화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 실제로 해결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좀 문제고요. 지금 단기적인 문제의 어려운 부분들은 노조도 알고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 비전이나 미래나 희망을 좀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공연불에 끝날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노사 민정 간에 좀 상생 협약을 좀 체결을 해서 네. 가령 5년 계약이 끝나면 직영화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구 용역을 좀 실시해서 현재 근로조건 그리고 적정 인원 유지 이런 분의 팩트 체크를 해서 이것을 상호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 이 합의문께 넣으면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자기 로드맵의 생활의 어떤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야 하는데 노조원들도 생활이고 가정이 있고 결혼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런 분을 자꾸 저쪽은 민주노총이야 강성이야 그리고 시민의 발을 볼모로 묶어가지고 뭔가 지금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 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무리식은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나서면서 안팎에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김포 시민이고 김포 일꾼이다. 이런 자존감에 대한 어떤 틀들을 마련해주는 노력이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수차례 공사 일정을 번복해온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공사가 결국 중단됐습니다. 계양구는 지난달 말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를 찾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비 체불입니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제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양구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사실 원래 공사를 좀 하다 보면 공사 지연의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 계양산성 박물관의 경우에는 그동안 5번이나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너무 많이 지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공사에서 공기 연장은 좀 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계양산성 박물관 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 2개월 정도의 그야말로 약간 단기간에 걸친 상대적으로 짧은 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년에 걸친 계속 사업도 아닌데 불구하고 네. 공기 연장이 5번이나 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기가 연장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잦은 설계 변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은요, 일반 공사와 다르게 각종 인허가 절차,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같은 경우는 관급공사 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늘어지게 되니까 대개 1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요. 한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이 한 2번 내지 한 3번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민원이 발생했거나 물량이 추가로 늘어나서 네. 사업이 좀 늘어났을 경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정도가 되는데요. 계양상성 방문월 같은 경우는 뭐 공기 5번만의 연장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이 무려 8번이나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설계 변경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기가 연장이 됩니다. 네. 공기가 연장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문제점이 초래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들이 지금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어요. 이 광급공사의 대불 지금 대금 미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단 계양구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계양구의 관리 감독 책임으로 이 사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앞서 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뭐 수사라든지 뭐 자료를 검토한 경우에 나올 문제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공사대금 체납 건과 관련해서 네네. 여기에 국한해서는 과연 계양구의 관리 책임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하청업체 약 한 30여 곳 총 피해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는 뭐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뭐 합청업체들의 경우는 영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양구의 문제 해결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도급 업체의 열악한 상황 그리고 공사대금 체불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요. 네. 계양구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 대금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결국 그 박물관 개관을 해야 하는 계양구 입장에서는 공사 네. 재개 문제하고 다시 어쨌든 재개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그다음에 공사대금 문제하고 이렇게 함께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그 이유가 있고요. 네. 공사대금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무비하고 제로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 노무비는 우선 지급을 해야 됩니다. 노무비 지급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청에서 문제가 있으면 일단 노무비를 먼저 지급하고 제로비나 나머지 것들은 이제 구상권 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구청의 그서 관리 감독이 허술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혈세로 수억 원의 그렇죠. 돈을 메꿔 나가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 취재 과정에서 유재용 전 의원께 좀 여쭤봤는데 이 애초에 이게 구가 아닌 시 차원에서 이런 공사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이게 2015년도에 저희가 시에 있을 때 예. 이대용 그 전 의원님과 저희가 시에 있을 때 일이었고요. 계양구에서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 그 수익을 날 수 있게끔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계양구에서 예산 평정도 했으니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박물관 부지 현재 지금 짓고 있는 부지는 인천시 소유이고 인천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는데 그 이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 지자체장은 그 공유재산의 영구적인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규정이 돼 있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양구한테 이제 빌려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인천시가 직접 한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타당한데 계양구에서 한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면 시에서 건축을 하고 나중에 운영 관리는 그럼 계양구에 니네들이 좀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계양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짓고 운영까지 다 하겠다. 그러면 앞에서 문제가 있었던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립박물관이 좋아요? 시립박물관이 좋아요? 국립박물관이 좋죠. 그럼 시립박물관이 당연히 시립박물관이 좋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에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한 이유를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시립박물관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양구에서 그렇게 본인들이 사업을 가져갔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자덩어리가 됐고 결국에는 이렇게
그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기를 하면서 결국엔 내 식구 먹여 살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 계양부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따로 이제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좀 방지를 할 방안은 없는 건가요? 사실 의회에서 네. 뭐 일정 부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역부족이라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양구의 좀 무능하고 일방적인 행태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박물관 개관도 사실상 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과연 언제쯤 박물관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그 우리 계약 방식부터 좀 뒤져봐야 되는데 조달청 입찰 방식하고 지자체에서 또 운영하는 계약 방식을 일단 개선해 볼 필요가 있고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즉 관급 공사 수주만을 위해서 만든 가짜 회사 이런 것들을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문제들이 해결하기 어렵고, 페이퍼 컴퍼니한테 당한 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계양산성 박물관이 상반기에 개관은 벌써 물 건너간 지 오래됐고, 왜 그러냐면 기존에 남아있는 공사를 새로 발주를 해야 되고 또 하청업체들의 관계성을 다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올해 개관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10경기 만에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주를 상대로 2대1로 이기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무고사 등 핵심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얻은 값진 승리였습니다. 자, 유상철 감독 효과가 이제 나오는 걸까요? 자, 한 주간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짚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손철민 축구 해설과 손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거 얼마 만에 승리를 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뻤죠? 뭐 이렇게 화요일이 즐거운 게 얼마 만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어저께 광란의 밤을 보냈습니다. 막 주말처럼 친구들하고 축배를 들었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아직도 벅찬데 선수들이 같이 뛰는 게 보였다라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기뻐했고 일단 너무 행복했습니다. 뭐 더 이상 제 행복감을 어떻게 더 표출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원정 경기에서 저희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직관은 못 하셨죠? 제주 경기라서. 네, 아쉽게도 이번에는 집에서 TV로 봤는데요. 현재 그 하위권에 제주가 쳐져 있지만 선수 구성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하위권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더 이상 처지지 않고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 같고요. 또 이제 같은 시간에 벌어진 경기에서 또 성남이 패배했어요. 그리고 또 경남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 그래서 좀 아래에 처져 있는 그런 팀들 간의 경쟁이 더욱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성남은 또 다음 저희가랑 붙기 때문에 사실 어제 결과는 저희들한테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뭐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선수들 뭐 몇 명 있었습니다. 지현아, 이우혁 이런 선수. 유상철 감독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카드를 빼들었는데 어떻게 이 용병술이 맞아 떨어진 걸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리그에 이렇게 출전을 했고 또 골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정말 유상철 감독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시작 전에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축구 선수 생활 중에 마지막 경기다 라는 생각으로 뛰어라라고 했어요. 자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리그에 첫 출전을 한 지현학 또 이렇게 중용을 못 받던 선수들이 오늘이 내가 마지막 경기야? 나 오늘 여기서 죽자라는 그런 모습이 경기 내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철 감독이 선수들을 분명히 주중에 훈련을 하면서 조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카드, 이 마지막이라는 너네들 선수 생활이 마지막이라는 그 카드도 분명히 경기의 큰 틀의 하나였을 겁니다. 그만큼 제주전에서 인천의 간절함이 많이 보였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제주의 라인업은 저희하고 비교할 게 안 됩니다. 제주가 여기 있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그런 선수들을 갖고 인천이 싸울 수 있는 무기, 주포 다 빠졌습니다. 부상, 뭐 무고사의 뭐 출전 불가. 인천으로서는 정말 잇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잇몸으로 제주를 잡았다는 부분은 수비적인 안정감, 뭐 좋았습니다. 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어제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라는 부분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천의 간절함이 제주를 더 앞섰다. 이게 유상철 감독이 짜놓은 각본이다라고 저는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유상철 감독이 너무 잘했던 어제 그 용병술 또 유상철 감독의 전략 전술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감독이 바뀌면 이제 팀 컬러가 바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포메이션이 바뀔 수가 있고 그동안에 중용되지 않았던 선수들이 나오면서 뭔가 이제 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이런 이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 그 유상철 감독의 어떤 용병술이 진가를 발휘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포메이션은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물론 유상철 감독의 새로운 그런 지략이 언젠가 발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선수 기용이었거든요. 무고사 선수는 큰 부상은 아니지만 타박상이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 결장을 했고요. 뭐 선수는 뛰고 싶다고 했다는데 감독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의 선수들은 지난 상주전 패배하면서 좀 질타를 받았어요. 단순히 그 팬들의 질타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선수는 이제 유상철 감독이 그 패스미스 장면을 보면서 약간 좀 분개하면서 교체 신호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도 이제 카메라에 포착되는데요.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공격진에 포진되어 있던 이준석, 지현학, 정운성 이 세 명의 선수는 많은 팬들이 좀 생소해하는 그런 이름들이고요. 그렇죠. 물론 과거에 이제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인 선수인 건 맞습니다만 3명 다 K리그는 이번이 첫 시즌이에요. 게다가 이준석 선수는 고졸 신인이기까지 하거든요. 따라서 경험 면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족함이 예견되었지만 유상철 감독이 과감하게 기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선수단에 좀 새로운 바람을 주고 충격을 주면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게다가 결과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아주 2배의 그런 성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축구 선수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공 잘 차는 사람이 형이다. 골 잘 넣는 사람이 주전이죠. 흙 속에서 진주를 지금 발견한 뭐 그런 기분인데 지금 유상철 감독이 이제 바뀌면서 달라진 게 일단 어떻게든 지든 이기든 골을 넣고 있다는 뭐 그런 거예요. 어떤 공격 전술의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인천을 놓고 보면 박스 안까지는 잘 갔어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 잘해서 박스 안까지는 잘 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그 유명하다는 소녀 슈팅도 안 했던 올 시즌의 인천이었거든요. 근데 유상철이 오고 나서는 그 문전 앞에서의 좀 세밀함을 만져준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상주전 무고사의 골, 그리고 이번 제주전의 지원학의 골은 이렇게 뭔가 멋있게 작품성보다는 선수들이 볼에 대한 집중력이 빛을 발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상철 감독이 만져줬던 게 바로 그거 같아요. 너네들이 잘 끌고 와서 왜 마무리를 못하나? 그러면 너네들이 한번 보자. 그러니까 뭘 만져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경기 두 골만 놓고 봤을 때는 선수들의 집중력, 그러니까 그전에는 못 보던 거예요. 지원하기 끝까지 쫓아가서 골키퍼 이창현을 제치는 동작. 무고사가 경합 과정에 우당탕 쿵탕 했지만 끝까지 볼에 대한 소유욕을 보여줬던 모습이 없었던 부분. 아마 유상철 감독이 인천 선수들에게 만져줬던 건 딱 그거 같아요. 세밀함 그리고 볼에 대한 집중력. 이게 유상철 감독 후에서 인천이 계속해서 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좀 나름 분석이 좀 되겠네요. 네, 제가 2주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골박스 안에서 수의 우위를 누리면서 이제 골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적중을 한 것 같아요? 어때요? 모든 스포츠 여러 선수가 같이 뛰는 건 팀 스포츠 그리고 또 뭐 이제 스포츠 중에 하나인 바둑 등등 결국 효율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거든요. 뭐 특별한 경우가 외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 한 축구는 11명이 같은 숫자가 뜁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공이 있는 그 위험 지점에 몇 명의 선수가 존재하고 그 선수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거든요. 즉 유상철 감독이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그 효율이라는 측면. 그동안 인천의 경기가 효율이 좀 떨어졌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부분적으로 또한 또 어떤 그 상황별로 굉장히 효율적인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 지점에서 상대팀보다 우리 인천팀의 선수들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면 찬스를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만든 찬스를 높은 결정력으로 결정 지어야 승리하는 건데 일단 감독이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선수단에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그동안 많은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선수들이 어제 기회를 받았고 또 열심히 뛰어줬고 어떤 높이라든지 세밀함의 부족을 활동량으로 많이 다 어제 여러 가지 그 보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팀에 새로운 그런 좀 충격을 준 것 같고요. 당장 다음 경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남과의 맞대결입니다. 원정 경기인데
당장 다음 경기 누가 출전할지 선발로 이 부분을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아니 어제 제주전에서 승리한 그 멤버 위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기존의 또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또 다시 충격을 줄 것인지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 이 부분은 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지금 새로운 승리를 맡고 있는 우리 인천 팀에게 힘을 불어주면서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